네, 사실 뭐 시민 인터뷰에 다 담겨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요즘 뭐 국내에서만큼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상 속도를 놓고도 청와대,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노출된 바 있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을 두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과연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면서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이후에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흐름이죠. 먼저 당시 영상 발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분명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 이후에 청와대가 해명을 내놨었죠.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 이 발언의 근거는 근로소득자의 90%가 올랐다. 이 의미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논란이 됐던 부분, 자영업자와 실직자 부분이 빠져 있어서 통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맞아요.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우리가 소득을 높은 10분위에서 낮은 1분위로 나누어서 높은 10분위서부터 9분위까지는 소득이 올랐다. 나머지 이제 마지막 소득 계층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 계산은 근로소득 가구만 이야기한 것이고 네. 비근로소득 가구,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구, 우리가 비근로자 가구라 그러는데 그 네. 가구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그 변화는 뺀 거죠. 그 비중이 대체로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가구 아닌 다른 비근로자 가구가 네. 한 5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50%도 안 되는 근로자 가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대통령께 정보를 주입할 때 주입 단계에서 뭔가 의도가 있었거나 의도가 없었거나 잘못 보고 드린 것이다. 전체를 호도할 수 있는 통계 상당히 호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첫째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소득이 감소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이 단축이 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은 근로자 가구에서도 일어나지만 비근로자 가구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 말씀했다는 것이 지금 네.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런 차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고용 감소 효과는 매우 작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학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거의 일구의 가치가 없다. 이제 그런 평가를.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16% 올랐을 때 고용이 몇 퍼센트 감소하냐라고 하는 그 측정치가 탄력성인데 그 탄력성을 헝가리 것을 갖다 대입을 했어요. 네. 헝가리 것을 대입을 하니까 약 8만 명 정도 준다. 미국 것을 대입하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3만 명에서 8만 명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헝가리 자료조차도 거의 한 15년 전 자료를 썼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이거는 아주 잘못 적용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3만 6천 명에서 8만 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잠정적인 수치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KDI 연구 결과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KDI.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이 산업 구조라든지 뭔가 자발적인 이유로도 이런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예. 된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그 KDI 연구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다가요. 네. 최근에 인구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한 8만 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가 덜 됐어요. 그럼 8만 명이 보통 고용률을 60%라고 놓고 보면 한 5만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고용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구조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KDI 네, 자료에서. 그 자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수치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 취업자 통계를 보면 특히 그 임시 근로자,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 도소매 숙박, 음식료, 그다음에 건설, 제조업 이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거나 또는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학자들은 확실히 이게 뭔가 최저임금하고 이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 저희가 어떤 분을 전화 연결을 해야 될까? 저희 제작진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역시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 이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그렇죠. 돼서 저희가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 이근재 부회장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네. 네. 단적으로 여쭤볼게요. 최저임금 인상 작년에 이제 2자릿수로 올랐으니까요. 이전과 이후를 딱 비교해 보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현재 저는 그 새우상근처에서 장사를 2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점심시간에 사람이 좀 줄고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 여파로 인해서 뭐 경기가 안 좋은지 장사가 다들 안 되는지 편의점 가서 그 도시락을 3,900원부터 3,500원, 4,5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드시는 분도 많고 확실히 좀 줄었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 5시간 파트타임 하는 분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우리 어머님하고 나하고 아줌마 셋하고 5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는 고객들도 근로소득이 줄어서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경기가 너무 없고 뭐 제가 작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저는 6월 30일 이후로 올 6월 30일 이후로 모든 거 따졌거든요. 6월 30일 이후로 모든 그 제조업이나 음식업에 대한 모든 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나 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말 했는데 아직 6월 30일이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좀 들썩대는 거 보면은 올 한 해 우리 자영업자들은 진짜 힘든 그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뭐 알바생을 줄여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손님이 줄어든 상황들,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올랐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인데 그 식재료나 임대료는 다 올랐고 식재료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좀 올랐고요. 임대료는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현재 상황에서 경기 부양 없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부양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팀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나 경제를 너무 쉽게 접근해서 우리 서민들은 더 힘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은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음식업 하시는 그 종사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또 숙박업 하시는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일용직이라든가 근로자들은 다들 연세가 연령대가 좀 많아서 그 4대 보험을 드는 걸 다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식들 밑으로 다 돼 있고 내가 이 주고 돈 나갈 필요 뭐가 있냐. 그리고 자기 또 조금 버는 거 뭐 150만 원, 180만 원, 뭐 200만 원 버는 게 노출이 될까 봐. 특히나 또 중식하는데 주방장들은 최저임금 이상 더 받거든요, 많이요. 근데 그분들은 4대 보험 들어가면 다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다 60대 넘으셨는데 다들 4대 보험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서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경기 부양을 먼저 시킨 다음에 장사가 잘 되면은 공급 더 줄 수 있죠. 상여금도 주고 또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더 줍니까? 또 망하는 이게 더 됩니까? 하여튼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고 올 한 해 어떻게 버틸 건가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논란 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정부 바깥에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에 대해서 당부라든지 뭐 부탁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어떤 촛불 집회로 탄생된 정부로서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좀 잘 살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경제 진단만큼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경제 정책은 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나 좀 진단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약국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또 동네 의원도 가고 종합병원도 가는데 이런 다각적인 진단을 내놔서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할 여파를 한번 생각해서 경제를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교수님. KDI 보고서 얘기를 계속 해보면 어쨌든 KDI 보고서의 결론은 그것을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조절을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DI 보고서로라면 내년과 내후년에 고용 감소가 정말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숫자로 보면 9만 명, 뭐 14만 4천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정도의 고용 감소 수치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일단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금년 내년에도 약 15%의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두 자릿수 인상. 그래서 결국은 10,000원이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공약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전제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는 단서를 깔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KDI의 연구를 제가 다소 폄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 3, 4월은 10만 대로 줄었잖아요. 그럼 거의 20만 이상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최저임금의 효과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보면 알고 아까 자영업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반기 되면 숫자가 더 참혹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지만 네. KDI에서 이야기하는 9만 명, 뭐 10몇만 명조차도 저는 상황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아까 한가리에 15년 전 자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예. 이 자체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폄하하는 거죠. 네, 오히려 KDI의 그 자료 자체가 저도?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오히려 KDI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을 했단 그죠. 말이죠. 반대의 시각에서 저는 예. 그게 너무 과소평가돼 있다. 이게 참 상대적이네요. ILO 쪽에서는 예. 그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러니까 이제 시각이 다른 거죠. 참 상대적인 것 같은데 그 반박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박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최저임금은 나라마다 노동시장 환경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나라 수정치를 다르기 근거로 때문에 이 사례가 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라고 예.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그 시대적인 배경도 넣었는데 이 미국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가 너무 과거라는 거죠. 7, 80년대.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ILO의 정책국장이 하시는 비판은 전 오히려 네. KDI 자료보다도 저는 평가를 더 폄훼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자료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취업자 수가 20만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20만 이상 줄어드는 것에 대한 현상을 보고 그게 도소매, 제조업, 그다음에 임시 근로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미국 자료나 한가리 자료가 너무 오래됐다. 는 근거만 가지고 KDI 그 자료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KDI보다도 저는 더 저 편파적인 평가답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 이게 16.4%가 올랐단 말이죠.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 7,530원의 절대치라는 게 정말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높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7,530원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인상률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심리적인 여파까지 너무나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같은 들었어요. 겁니다. 같은 겁니다. 16.4%가 올랐기 때문에 7,530원이 된 거거든요. 네. 6,400원인가 300원에서 네. 따라서 이게 뭐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는 말을 하려면은 금년에 16%, 내년에 또 15%, 내후년에 15% 이렇게 가면 속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6.4% 올라간 그것만 하더라도 속도도 매우 빠르고 7,530원이라고 하는 규모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네. 그 파급 효과는 단지 근로자 수의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세요. 이제 물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폐업이 나타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 더 뚜렷하게 감소가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530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앞으로 3년 했을 때 어떤 업종에서 얼마의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얼마만큼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얼마만큼의 제조업체가 공장으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없이 서둘러 이 부분을 내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오늘까지 이제 그런 혼란들이 저는 계속되고 있다. 서둘러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났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은 네. 그 10분위 중에서 9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이제 올라갔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올라오던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올라갔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올라갔다는 걸 가지고 뭐 90% 이게 성공했다고 하는 저는 청와대에 이 그 해당 분야의 그 경제 담당자의 저는 분석을 저 깜짝 놀라게 받아들였고요. 아까 우리 어제 보도가 났던가요? 이번에 지금 임금 협약을 하고 있는데 단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일반 근로자들도 급여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임금 협상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그 상황은 앞으로 상당히 그 한국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배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눠짐으로써 전체 일자리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면도 있는 거고 지금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일자리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지금 보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벌써 뭐 시외버스나 아니 이제 교통 쪽에서 맞아요. 지금 이 예.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시간으로 줄이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자라는 시간을 어차피 메워야 될 테니까 새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는 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그러면 더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올 하반기에 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저는 요소가 충분히 된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정부가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액션 플랜을 상황에 따라서 저는 마련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전화 연결했을 때도 먼저 경기 부양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일단 뭐 최저임금 근무시간 단축을 저질러 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사전에 계획을 했다고 하면 일단 경기를 살려놓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되는데 건설 경기 다 죽여놓고 오로지 이제 돈을 한쪽에서 빼서 가난한 사람한테 분배만 하기만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성장률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작년 성장률이 좋은 것은 거의 수출 때문인데 네. 만약에 수출이 꼬꾸라지고 설비 투자가 꼬꾸라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 그 내수 경제는 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보는 거죠. 정책 네.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정부는 좀
여전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가 있죠. 얘기 한번 듣고 다시 올까요?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네.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면서 언급을 자제했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자꾸 어떤 그 갈등하는 모습을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서 배제된 자영업자, 실직자 그리고 노인 네. 빈곤층에 대해서는 뭐 예산과 세제로 지원 방안을 찾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부가 낙오자들 그리고 시스템에서 체계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은 저는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또는 근로시간과 단축과 같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기업 현장의 어떤 의견과 기업 현장의 어떤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면서 생기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그 뻣뻣하게 나오는 것은 올 하반기 경제가 저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미 가계소득 많이 안 좋아졌고 고용 일자리 많이 안 좋아졌고 성장률 안 좋아지고 네. 수출마저 내려간다고 하면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큰 경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봐서 정부의 서두르는 어떤 경기 활성화 정책, 서두르는 어떤 혁신 성장 정책이 빨리 나와줘야만 이 문제가 원활하게 수습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결론이 나질 않죠.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정책적 기로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저임금을 앞으로 10,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첫째 상황을 보고 하겠다. 네. 그다음에 52시간 그 근로시간 단축도 현재로서는 7월 1일부터 300일 이상으로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업종별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나 밑바닥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가 한편으로는 낙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체감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민간의 비판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네들만이 옳다고 하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기업 쪽에서는 더더욱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저는 그래서 민간 그리고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듣고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도 충분히 반영하겠소. 네. 이런 어떤 그런 포용적인 태도가 너무 현 정부에서는 저는 결핍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 이것이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하고는 그것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는 지적이군요. 예. 네. 쓴소리는 들어야죠. 그럼요. 네.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